많이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을 띠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하락한 채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한 채 마감이 됐는데 이날 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앞으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주가 향방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일단 그 방아쇠를 당겼는데요.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장중에 6.5% 하락한 채 마감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이런 글로벌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과 가이던스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작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주간 기준으로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아마존도 주간 기준 7% 하락하면서 11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간 기준 어떤 그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로의 전환이 확연한 모습이 지난 한 주 동안 나타났었는데 다우 지수가 1%대 그리고 S&P 500 지수가 일주일 동안 2%대 오른 반면에 지난 한 주간 나스닥 지수는 1% 정도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 핵심은 아무래도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가 미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엇갈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를 정리해보면서 이번 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간 17일 미국 3대 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데다 이 부담 속에서 엇갈린 경제 지표들까지 더해지면서 보합권에서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 지수가 2.29%, S&P 500 지수가 1.25% 오른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1% 빠졌는데요. 시장에 뚜렷한 재료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요인들이 혼재되면서 지수는 장중 눈치 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데 따른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7만 7천 명을 넘어선 데 이어서 이틀 연속 7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경제 재개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서 회복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증명해주는 지표도 나왔는데요. 7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는 예비치는 73.2로 지난달 확정치 78.1에서 떨어졌습니다. 시장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고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비자 심리가 위축돼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6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서 혼재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도 주시했는데요.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에 출석해서 이달 말까지 신규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와 민주당은 실업보험 지원 연장 등 이 추가 부양책의 세부 내용을 두고 엇갈린 견해를 보여줘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이날 양호한 실적을 또 발표했는데요. 채권펀드와 현금관리 서비스로의 작은 유입이 크게 늘어난 덕에 2분기 순이익이 21%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트위터, 테슬라 등 대형주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도 방향성을 잡아갈 것으로 보여서 주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상승 출발한 다우지수입니다. 장 초반에 하락 전환을 해서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0.23% 떨어져서 26,671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초반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 폭을 조금은 넓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0.28% 올라서 1,503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볼까요? 0.28% 상승해서 3,224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초반에 하락을 했고요. 이내 반등해서 오름폭을 조금은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약간은 엇갈린 모습으로 이날 시장을 마쳤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국제 유가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섞여 있고 또 팽팽하게 맞서면서 거의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유국들이 얼마 전에 발표했던 것처럼 8월부터 12월까지 감산량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만큼 원유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겠다는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WTI 가격은 0.05% 약보합권에 마감이 됐고요. 40.57달러에 마감됐습니다. 금값을 살펴보면 소폭 올랐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금값은 소폭 올랐다는 분석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이것이 미국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금값은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0.1% 넘게 좀 올랐습니다. 1,812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변동폭이 꽤 컸습니다. 지금 오른편에 있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0.6% 밑으로 잠깐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이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날은 이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부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장중에 0.6%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던 건데요. 이것을 다시 이내 회복하면서 0.634%까지 회복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약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96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96 아래까지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0.35% 내리면서 96.01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 소기업들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으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자동적인 탕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의회가 이달 말까지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추가 부양책은 피해가 큰 이 대기업 큰 산업과 소기업, 저소득층에 다양하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에 미국 은행들은 15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PPP는 자동으로 이 보조금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요. 이 방안에 대해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지지를 하는 겁니다. 또 소기업 대상 PPP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식당과 호텔 등 코로나19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기업들은 이 PPP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PPP로 약 5,200억 달러가 사용이 됐고요. 현재 남은 이 규모는 1,300억 달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주까지는 휴회 기간이었고 이번 주부터 다시 이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이 앞서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만큼 공화당에서도 1조 달러 미만의 자체 부양 법안을 이번 주에 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요즘 중국 증시에 투자해야 되나 많은 관심들 많이 있을 텐데요. JP모건의 아시아 시장 수석 전략가가 지난 6월 중국의 소비 지표가 실망스러웠지만 중국의 소비 파워는 여전히 상당히 원기왕성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JP모건에서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여전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6월 사실 그 소매 판매가 1.8% 하락했습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였던 0.3% 상승에 비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증시가 지난 목요일에 5%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었죠. 최근 중국의 증시 급등이 나타났던 이유는 바로 중국 관영 매체가 주식을 사라고 부추기고 또 중국 공산당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내수를 진작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지금 핵심은 바로 소비 지표입니다. 이 소비 지표가 실망스럽다 보니까 중국 증시도 크게 무너졌던 것이었었고요. 하지만 JP모건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6월 소비 지표가 부진했던 것은 당시에 베이징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소비 심리가 타격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 근거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요즘에는 여름 휴가철에 어디로 국내 여행을 갈 것인지가 굉장히 큰 이슈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은 국내 여행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3분기 소비 섹터가 정상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게다가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기대 이상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 부양을 하겠다는 정책 노선을 중국 공산당이 변화시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유동성 공급은 계속될 것이고 소비도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에 대한 투자는 가능할 것이라고 JP모건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 업종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외식업계의 위기가 점차 확산되면서 줄줄이 파산에 나서고 있다, 파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 내 30%에 달하는 레스토랑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3월에는 27% 마이너스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4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52% 넘게 매출이 줄어들면서 상당히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다시 한번 일면서 이 음식점들은 또다시 폐쇄하게 돼서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암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레스토랑 체인 브랜드 15곳이 대출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레스토랑 운영 업체죠. 이미 파산 신청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CEC 엔터테인먼트, 즉 척키 치즈의 모회사인 CEC 엔터테인먼트도 파산 신청에 들어갔고요. 가든 프렌시 레스토랑이나 르팡 쿼티디엔 같은 경우도 파산 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브랜드죠. 세계적인 외식 브랜드 피자헛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 최대 프랜차이즈 운영 업체인데 이달 초에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피자헛 매장 6곳 중 한 곳이 문을 닫고 새 주인을 기다려야 할 차례를 맞았는데요. 작은 외식 업체부터 대형 업체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이 PPP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나 웬디스, 연브랜즈가 모두 PPP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경제 재개가 늦춰짐에 따라서 이들의 회복 시기가 과연 빨라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일고 있고 앞으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CNBC의 유명 진행자이자 투자 전문지 더 스트리트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인 짐 크레이머가 코로나19 백신에 투자하는 더 나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짐 크레이머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그 기업의 장비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라고 조언을 한 건데 그러면서 골드러시를 떠올리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골드러시라고 한다면 1850년대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그쪽으로 너도 나도 몰려들면서 금맥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실제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은 금광을 캐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금광은 발견 못하게 되면은 그만큼 파산하기 일쑤이기 때문이었었는데 그 당시 떼돈을 벌었던 곳이 바로 리바이스 청바지였었죠. 금은 못 찾아도 그 작업복은 계속 입어야 되니까 리바이스 청바지를 계속 샀던 겁니다. 곡괭이나 삽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이처럼 짐 크레이머는 백신 개발 기업보다는 이곳에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백신 기업들은 누가 선두인지 아닌지 끝없는 추측만 난무한다면서 결국은 서너 개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하지만 이 가운데 테스트 키트를 생산하는 에보트랩이라든지 의료 장비와 실험 재료를 생산하는 서모피셔 사이언티픽 여기에다가 썸피셔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나허 또 의료 장비를 생산하는 허니웰 이런 기업들이 골드러시와 같이 백신 러시 시장에서 제2의 리바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